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양시설과 소모임, 지하철 역사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특별 추석에 대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50명입니다. 네. 그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주말이 지나면서는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가 주 중반으로 갈수록 다시 올라가는 것이 좀 반복돼 왔는데 네. 오늘도 뭐 그 영향인지 수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네. 어제 발표된 수치를 좀 보면 네. 주말 사이에 검사 건수가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는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전체 발생자 수는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 국내 발생은 한 70명 정도 수준이어서 그 예년 주말 수준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말에 낮은 효과, 그다음에 지난 2주, 또는 지난주에 비하면 조금 하향 안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온 통계 중에서 사망자가 5명 나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걸 텐데 지금 병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현재 예. 중증 환자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현재 병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예. 어차피 이제 지난 200명, 300명대 환자가 발생했던 시기에 발생했던 고령 환자들이 이제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망하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만 벌써 사망자가 지난 8월에 비해서 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는 좀 더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뭐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유지되거나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9월 초만 해도요, 전국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시도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도 보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뭐 전국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다행인 것이고 네. 또 이게 수도권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위험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제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인구 밀도가 높고 감염 확진자 수가 주로 많이 나왔던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다가 지방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는 지방보다 훨씬 그 조용한 전파자의 비중이 높고 그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훨씬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양상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로는 국내 감염 사례가 4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0명이고요. 어제 발표된 수치로는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좀 10명에서 2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발표론 보면 그 나라별로 우즈베키스탄인이 6명, 필리핀에서 5명이 좀 집단으로 감염이 된 상황이라서 물론 뭐 같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감염이 된 사례는 아니니까 이제 개별적인 감염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라 모두 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음성 확인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서를 이제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음성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잠복기를 지나면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늘어나서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 현지에서의 검사가 잘못돼서 또는 뭐 검사를 가짜로 해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온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이제 어느 게 더 많거나 적은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가짜 음성 확인서 또는 부정확한 검사로 인한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는 사례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현지 공간에서 검사 기관들에 대한 정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감염이 워낙 많았어서 해외 감염에 대한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네. 이제 조금씩 다시 좀 해외 유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염 경로 미분류 환자는 21%예요. 네. 그러니까 20% 후반대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전체 확진자 수는 비약적으로 좀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쉽사리 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8.15 이전을 생각해 보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이 5% 이하였으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전체 확진자 수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여서 예를 들면 200명대 환자가 나올 때 30%였다고 하면 그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60명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6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20%라고 하면 6이 12, 12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가 줄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같이 이제 줄어드는데 확진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빠르다 보니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방역 당국도 오늘부터 11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방침인데 네. 이 특별 방역 기간이 설정이 되고 나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2단계 방역이 시행되는데 수도권은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지방은 그냥 2단계가 시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들은 이제 다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중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집합 제한 명령,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문을 여는 상태를 이제 곧 지켜야 되는데 정부가 예전에 방역 수칙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침들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좌석이 많은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에는 1m를 떼어 앉도록 하거나 또는 극장 같은 경우 좌석을 하나 비우고 건너서 앉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내놔서 이런 지침들을 국민들이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잘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상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2단계를 공고하게 좀 더 지켜서 가져가는 수준이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차등을 좀 뒀어요.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좀 보내드릴 텐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11개 시설,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나왔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5개 업종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것이 추석 연휴 기간에 아무래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가 서로 좀 뒤섞이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다른 기간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좀 둔 것, 그러니까 비수도권을 약간 약하게 가져가도 된다고 판단한 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도권의 환자 발생 수가 여전히 훨씬 지방에 비해서 많고 비수도권에 비해서 많고 그것은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조용한 전파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조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제 가중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 어떤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향도 문제지만 이번 긴 연휴 기간 동안 여행 가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유명 관광지에 3,200여 명 정도의 방역 요원을 배치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기본적인 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두기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행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로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겠습니까? 네, 뭐 여행을 안 가시고 안전한 집에 계시면 좋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식당을 가거나 하더라도 정부가 누차 강조해왔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여행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기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여행을 하셔야 이게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많은 묘지 시설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네네. 성묘도 자제할 정도로 이번 추석 연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노력을 사실은 좀 무력화시킬 정도로 좀 비웃기라도 하듯 승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의 입장은 네. 강경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시사를 했는데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방역적으로 좀 위험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시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안전해 보이지만 그 차량 시위라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을 차에 태워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시위를 준비하는 전 과정이나 시위를 마치고 난 다음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그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만은 차량 시위라고 해서 이제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후 관계를 다 따져 보면 감염의 위험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개천절 집회에서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한 만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좀 협조를 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백신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그 상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유통돼서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접종이 중단된 백신. 네.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그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정부 당국이 상온에 노출됐으니까 접종하지 마십시오라고 의료기관에 알렸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게 의료기관에 잘 전달이 안 되거나 늦게 전달이 돼서 그 전에 그러니까 통보를 받기 전에 접종한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의료기관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백신과 무료 백신을 잘 구분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상온에 노출돼서 접종하지 말라고 한 무료 백신을 사용한 접종을 의료기관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습니까? 유료 백신과 무료 백신을 구분 지어놓고 접종시키는 게 원래 원칙인 거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는 만약에 통보를 늦게 했거나 통보가 잘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질병관리청의 잘못인 거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을 잘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거나 접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의료기관의 책임이겠죠. 이 피접종자분들의 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할 텐데 네. 질병관리청이 매일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온에 노출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시긴 하지만 그 식약처가 상온에 노출된 백신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표본 추출을 해서 그 백신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그 논란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이미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상온 노출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중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국이 계속해서 이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게 잘 알리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부작용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가 조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료 백신과 무료 백신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네.
만약 지금 처음에 이제 무료 백신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이라서 돈을 내고라도 맞겠다라고 네. 유료로 접종을 시도했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고 접종을 해도 이 무료 백신과 만약에 섞여 있었다면 그런 또 위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예. 의료기관에 유료 백신과 무료 백신이 따로 배송이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그걸 구분해서 다른 장소에 예. 관리하지 않고 그걸 뒤섞어서 접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음. 의료기관이 지금이라도 그 유료 백신과 무료 백신을 잘 구분해서 무료 백신은 따로 좀 놔두고 유료 백신을 사용해서 지금 환자들에게 백신 맞으러 오시는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는 쪽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정부가 2주를 이야기했으니까요. 예. 아마 늦어도 한 10월 4, 5일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백신 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기기까지 기간이 한 2주 정도 그쵸. 있고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중순 이후니까 사실 좀 기다렸다가 접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감 백신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사례별로 좀 보겠습니다. 신도림 역사에 근무하시는 미화원 9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함께 드시고 휴식을 함께 취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계속 반복되는 음식 나눠 먹는 행위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소모임을 하고 예, 뭐 예. 음식을 나눠 먹는 것과 이제 양상은 비슷한데요. 이제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그 사실 그 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네. 건물에 있는 그 조그만 공간, 특히 이제 환기가 안 되고 창문도 없고 이런 공간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 문제 자체는 뭐 그 교회에서의 문제와 똑같지만 사실은 해결 방법은 이분들이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식사할 수 있는 좀 안전한 공간, 예를 들면 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좀 그 배려를 해드리거나 하는 등의 그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도 가장 네.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신도림역에서 이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도림역이 정말 많은 인파들이 교차하는 장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된 미화원들이 만약 마스크를 썼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네, 어떻습니까? 그 방역 당국의 그 발표에 의하면 이제 이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작업하는 동안에 계속 마스크를 썼고 뭐 승객들이나 다른 영무원들과의 접촉이 별로 없었다고 해서 네. 지금 추가적인 전파의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예. 경주의 한 노인 요양시설은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한 분이 확진이 돼서 입소자하고 종사자 64명을 검사했더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집단 격리를 한 건 네. 우리가 이제 고양시 박예원 사례에서 보듯이 네. 격리 이후에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예,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검사 뭐 전후에 그 어떤 시기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가 이후에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감염된 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분들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과 그다음에 그 시설 자체를 격리해서 그 안에서 감염자 그리고 감염자와 접촉한 분들, 접촉하지 않은 분들을 분리해서 그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에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도 대남병원 초기 같은 경우는 외부로 감염이 퍼지기 위해서 이 격리를 하는 목적에 치중한 바람에 내부에서 있는 환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감염이 퍼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나왔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할 때는
외부로 감염이 퍼지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계신 분들이 그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주 사례를 살펴봤는데 경북 포항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고령층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르신 모임방 관련된 집단 감염인데 이 집단 감염이 알고 봤더니 사랑제일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집단 예. 감염의 고리였어요. 집단 감염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게 종합병원으로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그 요양병원에서 또 어르신 모임방으로 이렇게 또 확진이 된 건데 이 3명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분이 방문을 했는데 본인의 이 명단 작성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동생의 이름을 작성한 게 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인천의 학원 강사분이 본인이 무직자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 7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결국 이제 재판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이제 사례가 네.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주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한 그 생명의 피해, 재정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를 불신하거나 또는 본인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곳의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니까 솔직하게 방역 당국에 사실을 알리시는 게 본인과 이웃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해서 2년 징역형 선고됐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진 않았고 검찰이 2년을 네네. 구형까지만 네, 한 네.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WHO에 따르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사망자는 100만 명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다. 네. 2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놨는데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그 실험용 백신을 수십만 명에게 투여를 해서 이게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통 이제 백신의 경우에 그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임상 시험 단계를 거치는데 그 3상 시험에서 성공할 확률이 3개 중에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개 중에 나머지 2개는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3상을 거치지 않은 백신을 이렇게 대규모로 접종을 하는 것은 상당한 그 합병증 발생 또는 부작용의 발생의 가능성을 그냥 무릅쓰는 거라 그렇게 그 권고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온에 좀 노출이 돼서 변질을 의심하는 그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예, 그러니까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개는 이제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이나 오한이나 이런 종류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긴 하지만 백신이 특성상 대규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이 접종을 하면 그 가운데 빈도는 드물지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3상에서의 대규모 임상 시험을 거쳐서 부작용이 없거나 또는 부작용이 경미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접종을 해야 심각한 부작용 발생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